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에 자리한 황악산은 김천 시내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소백산맥 가운데 위치한 산입니다. 그곳에는 신라시대의 고찰인 직지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소나무와 맑은 계곡이 조화로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러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깃든 황악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이곳 황악산 직지사를 찾아왔던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사건 콘텐츠는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어느 30대 남성의 실종 사건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1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당시 37세의 이후재 씨는 부모님에게 황악산으로 운동을 하러 가겠다면서 김천 시내에 있던 집을 나섭니다. 시간이 오전 9시 10분쯤이었어요. 당시에 그가 이용했었던 교통수단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자가용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직지사로 방향을 잡았던 이 씨는 오후 1시 54분경에 직지사 인근 주차장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금 황악산 직지사에 있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그 후에 다시 이 씨에게서 연락이 온 건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과 오후 7시 두 건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첫 문자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안 돼요 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자는 아내에게 보낸 건데 이건 역시 전화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분 뒤에는 아내와 전화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산에서 내려가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씨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 건 아내와의 통화로부터 40분이 지난 오후 7시 42분경이었습니다. 이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이 씨는 지금 차 안에 있는데 집에 가는 중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씨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차 안이라고 했지만 이후재 씨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휴대전화 연결도 되지 않은 채 행방불명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연락이 끊기자 불안해진 이 씨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김천경찰서의 실종 전담팀은 이 씨의 통화 행적을 추적하면서 사건 해결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그가 통화를 했던 위치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실종 당일 오후 1시 54분경에 어머니와 있었던 첫 번째 통화 장소가 직지사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씨가 집을 나선 지 약 5시간이 지난 후 주차장에서 통화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시간 대비 거리를 환산해 보면 황악산에 올라와서 직지사 근방까지 갔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날 그는 직지사에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위치가 이곳 직지사 일대로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저녁 7시 42분경에 내려가는 길이다 라면서 어머니와 통화를 나눴던 그때 이 씨는 어디쯤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도 위치를 추적을 해봐야겠죠. 추적 결과 확인된 두 번째 통화 장소는 김천시 덕천내거리에 있는 한 모텔 부근의 기지국 반경 아니었습니다. 덕천내거리는 이 직지사에서 집이 있는 시내로 내려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었던 이 씨의 통화 내용이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직지사에서 덕천내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4km입니다. 차로 이동을 한다 해도 5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죠. 그날 이 씨가 이곳까지 내려왔다면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한 것일까요? 이 씨는 평소에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약을 달고 살았죠. 그랬던 그가 이미 해가 진 저녁에 직지사부터 집까지 12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아마도 버스를 이용해 오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그가 어머니와 첫 번째 통화를 했었던 주차장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도 어머니에게 차를 타고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겠죠. 당시에 이 직지사를 노선으로 끼고 있는 버스들은 모두 CCTV가 장착돼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씨가 버스를 탔다면 CCTV에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경찰과 가족은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이 씨가 승차했을 시간대의 버스 CCTV를 수거해서 분석을 합니다.
버스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실종 시간대 이후의 CCTV를 모두 확인해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CCTV에서도 이 씨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3월 18일에 직지사에서 출발한 그 어느 버스에도 이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덕천 내거리까지 갔을까요? 어머니에게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혹시 버스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차에 탔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들던 그때 뜻밖의 단서 하나가 포착됩니다. 이 씨가 사라진 다음날 끊겼던 휴대전화 신호가 다시 잡힌 거예요. 신호가 잡힌 곳은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서 행적이 끊겼던 그 덕천내거리 인근이었습니다. 오전 7시 45분경에 휴대폰의 신호가 켜졌는데요. 이것을 확인한 경찰이 이 씨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자 30초쯤 신호가 가다가 다시 끊깁니다. 누군가 강제로 배터리를 분리한 거예요. 이후에 새벽 1시 45분경에 휴대폰 신호가 다시 잡히는데요. 이때 휴대전화의 위치가 포착된 곳 역시 덕천내거리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본인 혹은 누군가가 강제로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휴대폰을 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지만 이 씨 본인이 이렇게까지 가족들을 걱정시키면서 이런 행동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3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씨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에 연관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연관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주워서 켜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켜봤을 만큼 어딘가에 버려져 있어서 관련 없는 누군가가 이것을 쉽게 갖게 되었다면 오히려 휴대전화의 행방을 찾는 일은 더 쉽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실종과 연관이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놓지 않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던 덕천내거리 기지국 주변에는요, 모텔과 숙박업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그곳에서 이 씨가 숙박을 한 적은 없었을까 해서 사진을 들고 일일이 탐문을 해봤지만 모텔 주인과 직원들은 비슷한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이 된 김천 직지사 30대 실종 사건. 현재까지 남겨진 의문점과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키 180cm에 체중이 80kg이었습니다. 눈에 띄려면 충분히 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목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공호흡기 관을 삽입할 때 생긴 눈에 띄는 흉터도 있었습니다. 인상도 다소 험상궂은 편이라 남의 눈에 비교적 잘 띄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이나 직후에 이 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일이나 직후 이 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짐이 너무나도 간편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씨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려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병세가 심할 때는 20일 가까이 식물인간 상태로 생사를 오간 적도 있었죠. 실종 시기쯤에는 다행히 골수이식을 받은 뒤에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고 해요. 만약에 그가 너무나 오랜 투병 생활에 지쳐서 스스로 가출을 하거나 혹은 잠적을 했다면 최소한의 짐이라든지 반드시 매일 먹어야 하는 약 정도는 챙겨갔어야겠죠. 그런데 당일 이 씨가 들고 간 건 오직 지갑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투병 생활 중에도 병을 극복하려고 악착같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보며 누구보다도 삶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였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씨는 당시에 직장 복직을 앞두고 회사의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이런 선택을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가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납치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차에 태워서 납치를 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이나 덕천내거리 부근에 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접근해서 큰 거부감 없이 차량에 탑승을 하게 만들었고, 그가 어머니와 지금 차 안에 있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통화를 한 다음에 납치됐을 가능성입니다. 저도 사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한 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면 금전과 연관된 어떠한 정황이 밝혀질 만도 한데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씨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은 2011년 3월 18일 이후로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후재 씨는 이렇게 속절없이 잃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토지감정사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집안의 자랑이었죠. 큰 병도 오랜 투병 끝에 극복해낸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하루하루를 지옥으로 살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아들이 마지막으로 오른 황악산 직지사를 오르며 등산객들에게 실종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의 어머니는 집에 못 돌아오는 형편이라도 그저 살아만 있어주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이후재 씨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면 현재 46세인 이후재 씨는 신장 180cm에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입니다. 목에는 인공호흡기관을 삽입할 때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수술로 머리를 깎은 탓에 실종 당시에는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아마도 세월이 흐른 만큼 어느 정도 변해 있을 것입니다. 이후재 씨를 알고 있거나 비슷한 사람을 목격하셨다면 김천경찰서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억이라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미제사건 콘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